안녕하세요. 여기 이렇게 오늘 아주 아름다운 이 가을 날에 우리 이화학술원 교수 포럼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이화학술원은 2007년 2월 1일에 처음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교수 포럼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1회 이화학술원 교수 포럼은 신영아 교수님, 진덕규 교수님, 박경수 교수님, 그리고 이서구 교수님, 최진호 교수님 이렇게 5분이 이화학술원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제2회는 경영대학 학장 박헌영 학장께서 여성 경영인의 양성 교육 에 대한 그런 발표를 하셨습니다. 교수 포럼에서. 그리고 제3회 때는 이혜순 국문과 교수께서 오셔서 조선시대 여성 지성사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셨고요. 오늘이 제4회입니다. 그래서 제4회 이화학술원 교수 포럼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교수 포럼에서 발표를 해주실 한영우 교수님을 잠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박사 과정을 마치시고 박사 학위까지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에 가셔서 객원 교수 하셨고,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장, 서울대 규장각 관장, 서울대 인문대학장, 국사편찬위원, 한국사 연구회장 이렇게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서울대 명예교수이시고요. 또 한림대 특임교수,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장, 서울특별시 사편찬 의원, 삼봉 정도전 선생 기념사업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한영우 교수님께서는 아주 주옥 같은 많은 저서를 발표하셨는데요. 그 중에 이제 보면은 이분께서는 이제 조선시대 전기서부터 시작해서 후기로 오면서 책을 이렇게 많이 저술을 하셨습니다. 또 의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고요. 사상사, 신분사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하게 연구를 하시고 그거에 관한 저술 활동을 하셨습니다. 먼저 1973년도에 정도전 사상 연구를 발표를 하셨고요. 그 정도전을 1999년에는 왕조의 설계자 정도전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권의 책은 굉장히 이제 많이 읽히는 책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요 사이에 대학 교재, 뭐 수험서, 일반 교양서 등으로 가장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책은 2004년에 개정된 다시 찾는 우리 역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단군 시대부터 현재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아주 폭넓게 우리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통찰하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궤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의궤에 대해서 하실 텐데, 의궤에 대해서는 조선 왕조 의궤라는 책을 발표를 하셨어요. 이 책은 대한민국 학술원의 우수 도서로 선정이 됐고, 이 책 발표하시고 나서 많은 수상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명성황후 제국을 일으키다, 또 반차도로 따라가는 정조의 화성행차 이런 책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반차도로 따라가는 정조의 화성행차 2007년에 발간된 책인데요. 이거는 그 청계천의 그 명물로 지금 알려져 있는 반차도, 이게 정조대왕이 수원 화성까지 가는 그 행차에 관한 그 흑백 판화입니다. 그거를 청계천의 명물로서 지금은 칼라판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제작을 해놓은 거 그런 책이고요. 그 청계천에는 지금 현재 180m에 이르는 도자기 벽화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관련된 책입니다. 그리고 가장 따끈따끈하게 지금 발표하신, 며칠 전에 발표하신 책이 꿈과 반역의 실학자 유수원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요사에 좀 소개되기 시작했고요. 또 오늘 발표해 주실 그 자료 중에 동궐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2007년 책인데, 이거는 고려대 박물관의 국보로 소장되어 있는 그 책에 동궐이라는 게 동쪽의 궁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창덕궁, 창경궁에 대한 그런
그런 그림을 소개해주고 있는 그런 책을 오늘 또 잠깐 말씀을 해주시겠다고 아까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수상을 보면은요, 한영호 교수님께서는 한국일보사 출판문화상 저작상, 치암학술상, 세종문화상 학술상, 한국일보사 출판문화상 저작상,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저술상, 문화유산상 학술상, 제16회 수당상, 그리고 제3회 경암학술상 등 많은 수상을 하셨습니다. 이제 한영호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을이 되니까 이대 캠퍼스가 더욱 아름답게 보입니다. 제가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역시 이대는 역사의 무게가 실려 있다. 참 부러운 대학입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이화 학술원이 세워져 가지고 제가 느끼기에는 호랭이가 날개를 달았다고 할까, 아니면 금상첨화라 할까, 이렇게 이대가 더욱 빛나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우리 진덕규 학술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뭐 저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좀 사실 진덕규 선생님도 저하고 상당히 가까운 사이고, 또 신영화 선생 대학 1학년 때부터 서로 싸워가면서 살아봤습니다. 또 우리 제가 은사님 따님이신 지금 김자경 교수께서도 와주시고, 우리 또 서울대학에서 같이 일했던 최재천 교수님, 또 제가 국사학과에서 가르쳤던 정병준 교수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나와주셔서 저는 제가 지금 홍그란 데에 와 있는 건지 참 착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의계인데요. 의계, 제가 이 의계라는 책을 2005년에 써서 이 책을 어떤 분께 드렸더니 이렇게 책을 보시더니 의계가 무슨 옷개짝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두이자 괴짝이라는 괴짝가 있잖아요. 그만큼 좀 생소합니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대단히 생소한 책인데,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유네스코에서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저 8만 대장경하고 같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세계 유네스코의 기록문화유산으로 들어간 것이 지금 8만 대장 정도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은 조선시대의 저술로서는 조선왕조 실록이 97년도에 세계 기록문화에 들어갔고요. 이번에 조선시대 저술 중에서는 이제 두 번째로 의계가 들어간 겁니다. 이것이 이제 유네스코에서 평가된 것은 제 생각으로는 이게 세계적으로도 아주 독특한 의미가 있다. 뭐 우리나라 실록도 대단히 그 중국 실록에 비해서 훨씬 좀 우수한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만은, 의계의 경우에는 제가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봤는데 다른 나라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만약에 있을 수 있다면은 중국이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백방을 알아봤습니다. 중국에 의계가 있느냐, 없다고 합니다. 제가 혹시 과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의계를 편찬하기 시작한 것이, 실록을 저희가 검토해 보면은 조선왕조 초기부터 의계를 편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록에 보면은 경복궁을 짓고 경복궁 의계를 만들었다고 나오고요. 종묘를 짓고 종묘 의계를 만들었다. 이래서 태조 때부터 이걸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의계를 만들었다고 실록에 나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임진왜란 이전에 만들어진 의계는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외란 때 다 없어진 겁니다. 아마 불타버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외란 직후에 선조대왕이 부인이 돌아가셨습니다. 의인왕후 박씨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을 치르는데 참고할 의계가 없어서 대단히 곤욕을 치렀다는 얘기가 실록에 나옵니다. 어떻게 이 저 의계를 보면은 이제 거기 장례식 절차가 있으니까 그걸 따라서 하면은 일이 자연스럽게 풀리는데 의계가 다 없어져서, 그래서 그 장례식 경험자들을 불러가지고 직접 듣고 묻고 그래가지고 박 씨의 그 장례식을 치렀다는 얘기가 실록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조선
임진왜란 이후에 다시 의계를 편찬하기 시작해가지고 조선조 망할 때까지 편찬했고요. 또 일제 시대에도 편찬했습니다. 일제 시대에는 나라가 없어졌죠.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의 의계는 못 만들었습니다만은 이왕직이 있었기 때문에 이왕직에서 각종 그 조상 제사는 지내게 했습니다. 일제 시대에도. 그래서 이 제사와 관련된 의계를 일제 시대에 편찬했고요. 또 일제 시대에 뭐 순종도 돌아가시고 고종도 돌아가시고 많은 왕과 왕비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장례식에 관한 보고서로서 의계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그 주체가 이제 국가 차원이 아니고 이왕직이 주체가 되는 그런 의계를 만들어서 일제 시대 의계는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다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고요. 거기만 있는데 조선 시대 의계하고 비교하면 아주 굉장히 질이 떨어지고 대단히 간략하고 형식만 약간 갖춰놓고 내용은 아주 빈약합니다. 어쨌든 일제 시대까지도 의계는 편찬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그런 의계를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 편찬하기 시작했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역시 그 유교 정치의 영향이다. 유교 정치가 뭐 다 아시겠지만은 민심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논어에도 그 나오는 유명한 구절 있지 않습니까? 자공이 정치에 대해서 공자에게 물었을 때 공자가 세 가지가 중요하다. 족식, 족병, 민신지. 족식, 먹는 것을 풍족하게 하는 게 정치다. 두 번째는 족병, 군대를 튼튼히 해야 된다. 즉 국방을 안정시키는 게 정치의 또 목적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민신지, 백성이 믿도록 하는 게 정치다. 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민신지, 백성의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무너지면은 정치는 다 없어진다. 그래서 이 유교 정치는 이 민심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래서 국초부터 민본 사상이라는 게 이제 나와가지고 이 조선조 말기까지도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조선 후기에 가면은 이제 민본 사상이 한 단계 발전해서 민국 사상으로 나가거든요. 나라 이제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 하는 것이 민본 사상이라면은 민국은 이제 백성과 국가를 이제 중요시하는 이런 차원으로 이제 영조 정조 때 이후에는 조금 차원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자면은 이제 우리 역사가 조금 더 민주화돼가는 그런 한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 민심을 그 중요시하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백성의 믿음을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 제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록 문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록. 그래서 통치 행위를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록을 해 놓으면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줄어들죠.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가 불신을 당하는 이유, 또 우리 그 기업이 또 불신당하는 이유도 보면요. 기록의 부정확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사 연구하면서 학자들이 곤란을 받는 것이 기록이 중요한 기관에 기록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가 뭘 했는지 체계적인 기록이 없고 안기부, 국방부 중요한 기관에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공개도 안 하고 이래서 상당히 이제 우리가 곤란을 받고요. 또 기업에 있어서는 아시다시피 분식 회계로 알려지는 그런 엉터리 회계를 가지고 하니까 불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록을 정확히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통치 행위에 대한 믿음, 책임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에요. 이것이 이제 조선 왕조가 유교 국가가 되면서 정치가 한 단계 테이크업하는 그런 표상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이제 의계가 어디에 주로 있느냐. 이거 지금 그동안 학계에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제일 의계를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이 제일 많고요. 대략 이제 제가 조사한 거는 553종 2,700여 권인데 이게 조사할 때마다 숫자가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게 또 이 활자본이 아니고 필사본이고 말이죠. 그리고 또 이 왜 이렇게 숫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느냐면은 책을 전혀 다른 책을 한 책으로 묶어놓은 게 있어요. 이거는 일제 시대 이후 우리 사서들이 정리하면서 책의 정체를 잘 몰라가지고
엉뚱한 책을 딴 책에다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봐야 되느냐, 두로 봐야 되느냐, 그 계산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 조사자에 따라서 이게 종류도 오르락내리락하고요, 권수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 서지적 정리가 아직 불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 아주 이거는 임시적인 숫자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서울대학교 한국학연구원이 지금 제일 많이 2,700여 건 정도의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신문화연구원이죠. 거기에 약 294종 369채.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국내청에도 또 69종이 있습니다. 이거는 1922년에 조선총독부가 일본 국내청에 기증해 버렸습니다. 예, 자기 마음대로 기증해서 현재 일본 국내청에 있는데 이것을 지금 오대산 스님들이 반환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그래서 지난번에 오대산 실록이 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때 좀 재미가 들려가지고요. 예, 그 일본에 지금 가져간 의계가 대부분 오대산 분입니다. 또 오대산 사고에 있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실록과 더불어서 의계도 반환받자. 지금 맹렬히 운동하고 있는데 아마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또 하나 있죠. 아시다시피 프랑스 군이 1866년 병인양요 때 강화도를 이제 점령하고서 거기 외교장각을 가서 이제 가봤더니 약 6천여 권의 책이 있었거든요. 외교장각 약 6천 권의 책이 있었는데 전부 다 이게 참 귀중한 어람용 책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서 알짜배기만 뽑아낸 게 의궤. 그래서 약 300권 정도의 의궤만 가져갔거든요. 자기들이 볼 때 한자는 모르지만은 그림이 많으니까 이건 예술품이다. 또 표지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비단 표지에다가 책인지 예술품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아름다운 책이고 그림이 있으니까 그림은 만국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더 매력을 느끼면서 가져갔습니다. 또 책의 크기도 보통 책하고는 다릅니다. 의궤는 이제 책에 따라서 크기가 조금씩 다르지만은 대개 45cm, 긴 것은 약 1m 정도 되는 그런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게 눈에 띄는 거죠. 그래서 의궤만 약 300, 정확하게 297권입니다만은 가져간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그건 몰랐죠. 우리가 가져간 걸 모르고 있다가 이 지금 파리 국립도서관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하시던 박병선 여사가 이게 차이니스 북 섹터에 있었던 거예요. 이 책이. 왜냐면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중국 책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 책들이 전부 다 중국 책 섹션에 가 있습니다. 예, 한으로 된 건 다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조사하면은 뭐 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외교장각의 지도도 아주 엄청나게 좋은 게 많아. 그것도 지금 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중국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중국 지도라고 해서 가져갔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손댈 게 참 많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파리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소위 중국 섹션에 있는 책들 중에서 우리가 더 건져낼 것이 앞으로 많이 있을 거다. 근데 거기서 일하시던 그 박병선 여사가 책 정리를 하다가 내용을 보니까 한국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돌려달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3년도부터 그 김영삼 정부 때 떼제베 우리가 저 경부 고속철도 넣을 때 프랑스하고 뭐 떼제베하고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문제가 터진 거죠. 그러나 이제 이게 지금 돌아오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면 좋죠. 돌아오면 좋은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이렇게 의궤 목록을 이제 여러 기관에 소장되는 의궤를 종합 목록을 이렇게 만들어서 비교해 보니까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의궤 중에서 유일본은 18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복본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그건 참 다행스럽고 연구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다 우리가. 다만 시가로 치면은 프랑스가 가져간 것이 훨씬 비싼 책이다. 왜냐하면 어람용 의궤입니다. 어람용 의궤는 같은 내용이라도
표지 장정부터 종이 질이며 글씨 수준이 전부 다 달라서 아마 시가로 치면은 몇십 배 더 나갈 겁니다. 네, 그런 아쉬움은 있고 예술적 가치가 더 높지만은 공부하는 데는 뭐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도 내용은 같으니까 공부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다.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가 반환운동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안으로 지금 의계 디지털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실무자들이 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디지털화 작업이 되면은 바로 그 저희가 원본을 못 보더라도 디지털화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연구하는데 아마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계라는 것은 이제 몇 부 정도 만들었느냐? 의계는 대부분 필사본입니다. 붓으로 직접 쓴 것이고 왜 필사본인가 하냐면은 여기 그림이 들어가거든요. 이 칼라 그림이 들어가는데 옛날에 칼라 인쇄 기술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필사본을 하면은 직접 붓으로다가 이렇게 천연색으로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사본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대략 이제 필사본을 한 부만 만드는 게 아니고 적게는 뭐 네 부도 있고요. 이건 이제 외란 이후에 처음 만들 때는 뭐 세 부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두수가 늘어나는데 영조 정조 때 가면은 보통 이제 5부, 아주 적을 때 많을 때는 뭐 12부까지도 이렇게 해서 용도에 따라서 의계 용도에 따라서 부수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용도가 많은 책은 좀 많이 만들고 용도가 적은 건 좀 적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이 종묘와 부묘와 관계되는 의계가 저 부수가 많아요. 부묘 왕과 왕비의 신주를 종묘에 모시는 것을 이제 부묘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소장처를 여러 군데다가 책을 분산 놓기 때문에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필사본이 대부분인데요. 그 어떤 것은 활자본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정조 때부터 나오기 시작. 활자본이 활자본의 특징은 칼라가 없어요. 칼라 그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칼라 프린트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약점이 있지만은 그 대신 대량 생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활자본 의계는 정확하게 몇 부를 찍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남아 있는 거를 이렇게 수집해 보면은 하여튼 수십 부 되는 게 많으니까 아마 100부 이상 찍은 경우도 많을 것 같다. 그럼 어떤 경우에 활자본으로 찍었느냐 하면은 주로 궁중의 잔치입니다. 잔치. 근데 이건 먹기 위한 잔치가 아니라 의식이죠. 왕이나 왕비에게 또는 대왕 대비에게 존호를 올릴 때 높은 그 칭호를 올리잖아요. 그럴 때 그 존호를 올리는 것을 계기로 궁중에 파티가 열립니다. 행사죠. 그런 그 잔치와 관련된 의계는 대개 활자로 찍었습니다. 활자로 찍었는데 이 왜 활자로 찍었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부수를 많이 해서 이 경사스러운 행사에 관한 기록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자. 그래서 이제 잔치에 참여한 대신들이나 종신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이제 5부 찍어가지고는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활자본은 이제 많은 100부 이상 찍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활자본 의계의 정확한 몇 부를 찍었는지를 모르는 이유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왕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게 지금 노출이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몇 부를 찍었는지를 모르는데 지금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만 이렇게 합쳐볼 때도 수십 부씩 되니까 아마 개인이 가진 것까지 합치면은 100부가 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어람령 의계와 이제 그 어람령 의계 아닌 것의 차이를 제가 나중에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어람령 의계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표지가 다릅니다. 표지가 비단을 썼습니다. 비단. 중국에서 수입한 아주 고급 비단을 가지고 표지를 만들었습니다. 보통 의계는요, 비단을 쓰지 않고 주로 그 삼배를 가져서 삼배를 붉게 물들여서 표지를 했습니다. 좀 거칠죠. 그래서 홍포라고 붉은 홍자를 써서 이제 홍포라고도 부릅니다만은 비단과 이 삼배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책을 이렇게 재책을 하기 위해서 쇠를 대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바인더라고 그러지만 옛날엔 변철이라고 합니다. 갓변자 쇠라는 철자에서 변철이라고 부르는데 이 변철을 어람령은 아주 고급 노쇠로 이렇게 됩니다. 되고
거기다 못을 5개를 박아요. 보통 책은 3개를 박는데 어람령은 5개를 박아서 격을 높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못이 빠지지 않도록 거기다가 국화판을 댑니다. 이것도 아주 아름답게 조각한 국화판을 그 5개의 못에다 대고 있죠. 노쇠와 무쇠의 차이가 있어요. 이게 보통 의계는 무쇠로, 시커먼 무쇠로 변체를 댔는데 어람령은 노쇠로 대고, 그걸 닦으면 아주 황금빛이 나는 그런 노쇠를 대고, 그 바닥에는 또 아주 아름다운 그 꽃무늬를 조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예술적으로 이쁘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차이점은 종입니다. 보통 의계는 초주지를 초주지가 아니라 저주지, 우리가 당나무종이라고 하는 거, 그걸 저주지라고 그러는데 그걸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람령 의계는 초주지라는 걸 사용했어요. 이거는 풀초자를 쓰는데요. 이 펄프를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만 육안을 볼 때 저주지하고 초주지는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초주지로 된 것을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보통 우리가 한지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껍질이 좀 보이거든요. 나무 껍질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이게 나무가 아닌 것 같은데 뭔지를 지금 아직 조사를 못해서, 이거 조사하면 금방 된다면서요, 최재천 선생님? 예? 아니 그 샘플 떼 가지고 조사하면은 금방 펄프가 조사가 된다는데 이거를 못했습니다. 예, 앞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초주지를 지금 리프레젠테이션을 못 하고 있어요. 이걸 빨리 저희가, 그래서 궁중에서 사용하는 종이는 초주지를 많이 쓰고, 궁 안에서 도배하고 그럴 때요 초주지를 씁니다. 예, 이제 그 저주지는 그만큼 이제 당나무 종이는 좀 질이 떨어지는 거. 이렇게 해서 종이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사본인데, 이 어람령은 아주 글씨를 제일 잘 쓰는 필사자가 쓰기 때문에 아주 글씨가 예쁘고 깨끗하죠. 근데 이제 보통 의견은 좀 거칠게 초서로 쓰는 경우도 있고, 행서로 쓰기, 초서는 아닙니다만 행서로 쓰고 좀 거칩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시가로 보면은 어람령이 아마 상당히 더 고가로 팔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그러면 의견은 무엇을 기록한 것이냐? 이게 이제 여체 프린트물에 뭐 조선 초기에 여러 가지 기록 문화를 적었는데 그건 넘어가고요. 3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프린트물에 이 조선 시대는 그 국가의 중요한 의식이 있는데요. 의식을 5가지 범주로 나눠놨습니다. 이걸 오례라고 그랬습니다. 오례. 그래서 오례를 3페이지 꼭대기 보시면 오례가 뭐냐면은 길례, 가례, 빈례, 군례, 흉례입니다. 5가지 범주로. 길례라고 하는 것은 제사입니다. 왕실과 국가의 제사. 이거 상당히 많습니다. 뭐 크게는 종묘제사, 사직제사부터 해가지고 뭐 산천 성황당에 대한 제사, 또 뭐 시조, 역대 시조에 대한 제사, 또 친잠, 친경, 선농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동대문 밖에 선농단이나 또는 선잠단, 양잠과 관계되는 친경, 친잠이죠. 그런 데에 대한 모든 제사를 길례라고 그랬습니다. 그 제사는 대단히 길한 행사로 봤습니다. 예, 그 제사를 우리가 얼핏 보면 아주 어둡고 음울한 행사로 보지만 상당히 그것은 그 길한 행사로 저희가 봤다는 거, 이것도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 가례는요. 이거는 이제 좀 요즘 말로 할 때 좀 즐거운 일입니다. 예를 들면 혼례, 왕실의 혼례, 또 왕세자나 왕비를 책봉하는 거 있죠. 이런 거, 또 임금이나 왕비한테 존호를 올리는 거, 또 왕세자가 시강원이나 성균관에 입학식을 치르는 거, 또 임금과 신하가 정기적으로 인사를 드리는 조하, 또 그다음에 뭐 임금이나 왕비한테 존호를 올릴 때 벌리는 잔치, 뭐 진연, 진찬 뭐 등등, 이거 표현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진연, 진찬 또는 진작 또는 풍정, 뭐 이 잔치에 대한 호칭이 많은데요. 이게 좀 격이 다릅니다. 진연이 격이 제일 높습니다. 진연, 잔치연자를 쓴 거예요. 진찬은 음식을 바친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조금 규모를 낮춰서 할 때 진찬. 그다음에 진작이라는 것은 술잔 작자예요. 술잔을 올린다. 조금 더 규모가 작은 걸 진작이라고. 또 이 잔치를 통틀어서 풍정이라고도 그러는데요. 어떤 칭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잔치의 격에 따라서 조금씩 칭호를 바꿨습니다만은 크게 보면 다 잔치입니다.
또 이제 양노연 말이죠. 노인들을 옛날에는 그 경로 사상이 발달해 가지고 그래서 노인들 우리나라가 아마 노인 복지가 제일 잘 된 나라가 아닌가. 근대 이전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늙어서 서럽지가 않은 나라가 아마 한국일 겁니다. 근대 이전에는요. 그래서 양노연이 이제 왜 웃으세요? 예, 저희도 이제 나이가 자꾸 드니까 예, 처음에 지하철 공짜로 탈 때는 좀 비관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 그거 안 줘서 걱정입니다 이제. 근데 어쨌든 이 양노연 이런 것도 이제 저 가래에 들어갑니다. 각종 잔치들이요. 그다음에 빈례는요. 이게 손님 빈자 아니겠습니까? 외국 사신들에 대한 접대, 명나라, 청나라 뭐 사신들 빈례고요. 군례는 이거 군사와 관계되는 거죠. 이제 대사례. 임금님이 활 쏘기를 대사례라고 그래요. 임금님이 활 쏘는 거를. 그다음에 이제 그밖에 뭐 군사훈련, 강무, 나래라는 게 있잖아요. 나래가 이게 저 처용무입니다. 처용무 아시죠? 이걸 나래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조선 초기에는 상당히 궁에서 많이 했어요. 섣달 금음날 잡기를 쫓아내기 위해서 궁 안에서 대개 이 나래를 했는데 그 처용무입니다. 처용. 그리고 이 처용무를 또 어디서 하느냐면은 부묘 행사할 때 임금님과 왕비의 신주를 종묘에 모시는 게 부묘거든요. 이게 아주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임금님 직접 가서 종묘에 가서 신주 모시고 돌아오거든요. 궁으로. 돌아올 때 그 행렬 뒤에 이 나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실현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굴례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흉례는 장례입니다. 죽어서 이제 치르는 장례, 또 신주를 종묘에 모시는 부묘 이런 것들이 흉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오례를 어떻게 이것을 그 의식으로 치르느냐 하는 데 대한 그 총론 규범을 정리한 책이 국조의례이라는 책이 있죠. 이 책을 보시면 의식의 주요 장면을 이렇게 그려 놓고요. 거기 쓰인 의식에 쓰이는 주요 도구들 있잖아요. 가령 뭐 혼례를 치른다면은 가마, 어떤 가마를 타고 가는가, 또 장례식을 치른다면은 어떻게 생긴 상해를 타고 가는가, 그런 그림들이 국조의례에 그려져 있어요. 있는데 이게 이제 활자본이기 때문에 컬러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큰 원칙은 국제의례의라는 책에다가 큰 그 원칙을 정해놨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없죠.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고 날짜별로 어떻게 진행, 이렇게 디테일한 것은 여기다 적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제의례만 가지고는 이 모범으로 삼기가 어렵기 때문에 의식을 치른 다음에, 이런 의례를 치른 다음에 아주 실행 보고서를 따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의계라는 것입니다. 의식의 괴범이 되는 책이다. 그래서 요것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똑같은 행사가 이루어질 때 앞책을 보면요, 행사의 진행 과정도 알 수가 있고 비용이 얼마가 들었으며 어떤 사람이 참여했는지 그 실행 세칙을 아주 소상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행사가 아주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 여담이지만은 지금 그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지금 여러분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제가 국장을 치르지 않습니까? 최기하 대통령도 국장을 치렀는데요. 앞에 이승만 대통령 돌아갔을 때, 박정희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 돌아갔을 때 체계적으로 기록이 없대요. 기록이 없어가지고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절차가 이루어지고 말이죠 했는지를 잘 몰라서 우리나라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다시 단군 시대로 돌아간답니다. 네, 다시 원점에서부터 딱 시작해가지고, 그러고서 또 기록이 없으니까 또 허물로 돌아가서 또 일이 벌어지면 또 원초적으로 다시 계획을 세우고 말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가 조선시대만 못합니다. 그래서 낭비가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기록을 안 해놓고, 또 기록해놓은 것도요, 그 다음 책임자가 나오면 없애버려요. 좀 내가 모든 걸 시작했다는 걸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상당히 한국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람이 한 것을 좀 지워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시작했지 앞 사람이 시작한 거 아니다. 그거 계승하면 좀 창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 좀 아주 안 좋은 그 습관인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서 이 기록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런데 이 의계는 기본적으로 이 오래에 관한 실행 보고서인데, 오래 안 들어가는 게 또 있어요. 예를 들면은 궁중에서 뭐 건물을 졌다, 이거 오래에 안 들어가거든요.
수원 화성이라는 신도시를 건설했다. 이런 거 오래 없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이걸 기록을 했고요. 또 그다음에 이 왕실 족보를 편찬했다. 또 실록을 편찬했다. 이렇게 중요한 책을 편찬했을 때도 또 의궤를 만들었습니다. 이 오래 안 들어가요. 또 국가의 중요한 도장을 뭐 새로 제작했다든지 또 왕자나 공주가 태어나면은 이제 태실을 만들잖아요. 태를 명산 대천 명당자리다 태를 잘 안 치우면은 왕실이 번영한다. 그래서 아주 전국의 명당마다 그 태봉이 있거든요. 태실을 이제 이런 그 행사를 어떻게 태실을 어떻게 보관하는가 이런 것은 이제 의례에 뭐 들어가지는 않지만은 다 의궤를 만들어서 보고서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궤 종류가 550여 종류가 되는 것입니다. 종류만 해도 의궤는 어떤 내용을 담았느냐면요. 우선 그 날짜별로 의식의 진행 과정을 날짜별로 소상하게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의식을 어떤 사람들이 집행했는가 그 집행한 주체를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의식에 쓰인 사용한 주요 도구들 어떤 도구를 가지고 의식을 집행했는가 또 그 도구들을 만든 장인들 이름 요즘으로 치면은 예술가 또는 기술자에 해당하겠죠. 또는 노동자에 해당하는 장인들의 명단을 죄다 적어놨다 이 말이에요. 목수라든지 미쟁이라든지 뭐 무슨 벽돌 만드는 사람이라든지 지금으로 치면은 뭐 예술가일 수도 있고 기술자일 수도 있고 노동자일 수도 있습니다. 화원 이름도 나오고요. 이런 사람들 이름을 죄다 적어놨다는 거죠. 저희가 의궤를 보고 감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목입니다. 보통 우리가 집 졌을 때 미쟁이 이름을 어디다 누가 기록해 놓겠습니까? 대충 이거 설계자가 누구고 돈은 누가 되고 감독관 중요한 이름은 적어 놓겠지만은 옆에 바른 사람 미쟁이 목수 누구를 적어 놓겠습니까? 이 의궤에는 그 하찮은 한착해 보이는 노동자 이름이 죄다 나오고요. 품값을 일당을 얼마를 줬느냐, 상을 뭐를 줬느냐 하는 게 전부 다 나오니까 참 이런 것은 우리가 놀라울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공부하면서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을 옛날 사람이 했다. 저는요, 제가 책을 내는 교수니까 책을 내는데 보면요, 뒤에 책 만든 사람 이름이 나오죠. 출판사 사장 이름 나오고 저자만 나옵니다. 그러면 저자하고 출판사 사장만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교정 본 사람들이 있고요. 거기 디자인한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이 참여했는데 그 사람들 이름 다 빼버립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그러는 사람 이름 다 넣으라고 저는 사장님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화 시대인데 왜 옛날 봉건 시대보다도 더 안 쓰느냐 이게. 실명제로 합시다. 이제 그러는데 옛날 사람들은 완전 실명제로 했다 이게. 신분의 고하를 안 가립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실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놀랍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그 참여한 모든 사람들, 관원 명단만이 아니라 그 기술자들, 노동자 이름까지 다 적어놨다. 그 다음에는요, 의식에 쓰인 비용, 이 물건비와 인건비가 들어가죠. 물건비가 있고 인건비가 있어요. 아까 노동자들에 대한 뭐 품값이라든지 이런 것 다 인건비입니다. 이런 것을 전부 다 따로따로 다 기록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의식의 주요 장면, 예, 그 의식이 어떤 모습으로 전개됐는가, 그걸 화원들이 그려놓은 거예요. 천연색으로. 그 다음에 의식에 쓰인 주요 도구, 아까 가마를 타고 갔다. 그럼 가마가 어떻게 생긴 가마냐? 이 칼날로 다 그려놨단 말이에요. 예, 이래서 그 다음에 의궤를 누가 편찬했는가, 의궤 편찬에 대한 과정,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담긴 내용의 정보가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화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에 공무원 화가다. 요즘 말하자면 공무원 화가. 국가에서 노고를 받아 먹고 있는 공무원 화가를 왜 국가가 도화서에다 고용했느냐.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초상화를 그리는 거죠. 예, 사진기가 없으니까 초상화를 화원 손을 빌려서 그렸습니다. 왕비는 안 그렸습니다. 제가 이 초상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담입니다만은 명성황후 사진이 있느냐 없느냐 말이 많죠. 없습니다. 왜? 왕비는 초상화를 못 그립니다. 그 법도에 어긋나요. 초상화를 못 그리면 사진도 못 찍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조선조 말기 대한제국계 사진이 많거든요. 엄비라든지 덕혜옹주 사진들이 많아요. 그거는 통감부 이후에 조선왕조의 법도가 무너진 뒤에
여자들이 마음대로 사진 찍기 시작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명성황후 시절에는 절대 그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초상화를 안 그렸는데 어떻게 사진을 찍어요? 그 사진은 좀 그 기생 같은 여자를 사진관에 초빙해서 사진관에 있는 옷 입혀가지고 적당히 찍어낸 것이라고 저는 보고, 왜 이런 짓을 서양 사람이 했느냐면은 서양 잡지에다가 킹과 퀸, 뭐 대원군 사진은 다 있단, 대원군이나 그 고종 사진은 다 있거든요. 남자 사진이 있는데 여자 사진이 없어. 퀸 사진이. 그게 이게 잡지 편집이 안 되니까 제 추측입니다. 추측인데 이 얘기가 조금 딴 데로 샜는데요. 퀸이 빠지니까 이게 잡지가 안 되잖아요. 이게 퀸이 들어가야죠. 이게 사진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그런 연출을 해가지고 그런 사진을 만든 게 아닌 것이 아닌가. 제 해석이니까 뭐 참고만 하시고 그걸 뭐 믿지는 마세요. 어쨌든 제가 의계 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왕비복이 있어요. 근데 그 사진에 나오는 옷은 왕비복도 아닙니다. 궁녀복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복장을 명성황후가 입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복장의 측면에서는 절대 그건 진짜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이 화원들이 하는 일이 초상화 그리는 거고, 첫째. 두 번째가 의계 만드는 거고요. 의계 그림. 세 번째가 지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화원들이 그리기 때문에 이게 지도가 예술품이에요. 아주 산수와 아름답습니다. 요즘 정조 이산을 보니까 거기 화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뒤에 그 의계 그린 그림이 이렇게 뒤에 붙어 있고요. 배경에. 근데 거기에 이제 화원들이 하는 거 보니까 의계 그린다고 나오더라고요. 요즘 의계가 이제 이렇게 학계에 보편화되니까 드라마도 이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을 이제 이게 참 의계의 매력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현실 이 의식의 그 현장감이 아주 이게 살아나는 거죠. 그 의계의 그림 중에 저희들을 이제 즐겁게 해주는 것이 반차도가, 특히 반차도라는 것은 옛날 이제 표현이고요. 직구로 하면 행렬도예요. 그냥 가령 이제 혼례식 때 신부를 데리고 임금이 궁으로 가거든요. 세자 때 대개 세자 때 장가가죠. 세자 때 장가가는데 참관택을 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3번 하죠. 제가 가래도 감 의계를 가지고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아주 재밌어요. 그 왕비 간택하는 과정이요. 인터뷰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여자가 화장을 하지 못하고 나오게 합니다. 그 성적이라고 그러는데 일월상자 불글적자. 요즘으로 하면 얼굴에 뻘겋게 칠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색을 체크해야 되니까 이 화장하지 않고 오도록. 또 이제 대개 봄에 인터뷰를 해서 정하고 가을에 혼례식을 치러요. 그럼 거기 약 몇 개월간의 인터벌이 있죠. 봄에 간택을 해서 가을에 대개 이제 혼례식을 하니까 몇 개월의 인터벌이 있는데 그 기간에 별궁에다가 이제 간택된 신부를 별궁에다 놓고 집중 교육을 시킵니다. 왕비 수업을 시킨 다음에 가을에 행사를 치는 것인데 그 교육 담당자는 대개 아버지가 많이 해요. 신부의 아버지가. 예, 그 별궁에서 이제 훈련을 시키고, 그런데 이 결혼식 때는 임금이 별궁에 갑니다. 기러기 2마리를 가지고 갑니다. 의계에 다 나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 기러기를 가지고 가거든요. 이 기러기는 경기도 관찰사가 보급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관찰사는 항상 기러기를 저축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혼례식 때 그 2마리를 내놓으면은 왕세자가 이제 들고서 신부한테 가서 바쳐요. 그러면 신부가 방에서 나와서 절하고 그 다음에 신부를 데리고 궁으로 와서 또 의식을 치릅니다. 육례를 갖추죠. 육례. 왕실은 정확하게 육례를 갖춰서 하는데 일반 사대부들은 그 중에 몇 가지가 생략돼 있죠. 예.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신부를 데리고 궁으로 오는 행차도가 다 그려졌단 말이에요. 조선후기 왕들의 그 혼인 행차는 다 있습니다. 지금 행차도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따라갔는지 이따 그림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장례식 때 상여가 어떻게 산소에 나가는가, 그 상여가 나가는 발인 반차도, 또 그밖에 뭐 신주 모시고 종묘에 가는 반차도, 또 정조대왕이 어머니 모시고 이 수원에 행차하는 뭐 그런 등등 임금님의 그 행차도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런 이벤트 행사로 제안할 때 아주 결정적인 자료가 되고요. 드라마 작가가 특히 결혼식 같은 거는 이제 드라마 작가가 참고하면 좋은데 이걸 참고하면은 회사가 망합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적어도 1,400명, 많으면 약 2,000명의 수행원이 신부를 따라가거든요. 이거를 그대로 했다가는 말이 한 4, 500필 따라가니까 말 한 필 빌리는데 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500필을 빌리면 망하죠. 엑스트라 1,500명을 어떻게 동원합니까? 그래서 이 사극에서 나오는 결혼식 장면은 정말 거짓말투성입니다. 예, 그 근정제로 막 가더라고요. 근정제는 여자가 얼씬도 못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막 걸어가요. 신랑 신부가 현대식으로. 예, 이 왕실의 법도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사극 정말 엉터리 많습니다. 예, 마음대로 해요. 의계를 보면은 이게 전부 다 드러나요. 자, 그건 그렇고요.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다 그려져 있다는 게 참 저희를 매력을 주는 것이고, 복장과 의장이 다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잔치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요. 먹은 음식 메뉴가 죄다 적었단 말이에요. 그 레시피까지. 이 떡은 뭐 무슨 재료가 얼마가 들어간 떡이냐. 그 다음에 제작 단가가 적혀 있죠. 그러니까 궁중 음식을 복원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자료가 되고요. 그 밖에 우리 전통 용어, 잃어버린 용어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일본 시대에 들어온 게 엄청 많아요. 특히 건축 용어라든지 아주 심한데, 예를 들면 지금 미쟁이라는 말을 썼지만 이거 우리말에 없어요. 니장이에요. 진흙니. 진흙을 니라고 그러죠. 니장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미쟁이로 둔갑이 됐단 말이죠. 4페이지고 윗단 아래쪽입니다만은 또 지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게가 그려져 있어요. 근데 지가입니다. 지가. 지가에다 토시를 붙이니까 지가에 하다가 지게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썰매라고 하는 거 설마로 되어 있습니다. 눈설자 말마자예요. 설마가 썰매로. 김치도 나옵니다. 궁중 음식 가운데 김치가 단골로 나오거든요. 침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궁중에서 먹는 음식은 김치는 담침체, 맑은 김치를 듭니다. 그러니까 고춧가루 안 들어가 담침체. 어쨌든 침체에서 김치라는 말이 전 나왔다고 봅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보신탕, 구중, 개찜이죠. 이런 등등의 우리 잃어버린 전통 용어를 뭐 이건 아주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용어를 가지고 사전을 만들어 놓으면 아주 굉장히 훌륭한 전통 용어 사전이 나올 겁니다. 이 어휘가 뭐 상당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예만 들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의계 내용이 이제 의식에 대한 보고인데, 이 의식을 어떻게 치렀느냐 하는 것은 이 행정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조선시대에 어떤 행사를 치를 때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했느냐. 의식을 치를 때는 임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버려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국장을 치른다 하면은 대통령 국장위원회를 따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 여러 부처의 장관이 참여하고요. 이러다가 이제 그 일이 끝나면 해체시켜 버리죠. 그런 임시위원회를 도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부터도 도감이 있고 조선시대도 도감이 있는데, 이 도감을 만들어서 여러 관청의 관리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일을 집행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이 끝나면 도감을 해체해버리죠. 그런데 이 도감 밑에는요, 업무 분담이 아주 세밀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의계를 보시면은 그 의계가 종류가 참 많은데, 그 왜 많으냐면, 예를 들어서 장례를 치른다, 국장을 치른다 할 때 도감이 4개가 나와요. 4개가 나옵니다. 4개의 도감이 일을 합쳐서 합니다. 첫째로 무슨 도감이냐면은 국장도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일을 국장을 총괄하는 그 조직체를 국장도감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시신을 모신 빈전 있잖아요. 요즘 우리는 빈소라고 그러죠. 이 임금님이 모신 데를 빈전이라고 그러는데, 빈전을 관장하는 빈전도감이 따로 있어요. 그다음에 신주를 보관하는 혼전도감이 또 따로 있어요. 예, 그 혼을 모신데. 그다음에 왕릉을 조성하는 기관으로서 산릉도감이 또 있어요. 이렇게 4개의 임시 도감이 세워져 가지고 일을 분담을 해버리니까 일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요. 빨리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각 조직체에서 독자적으로 자기들이 한 일을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이 끝난 다음에 그 독자적으로 한 일을 모아버리면은 금방 책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의계는 행사가 끝나고 몇 개월 안에 책이 거뜬히 나와버립니다. 그 행정의 그 효율성, 이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굉장히 업무가 분담되어 있으면서 또 이게 종합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업무의 종합과 그 분화가 아주 정밀하게 이제 행정 시스템이 굉장히 능숙하게 되어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는요, 아까 그 국장도감, 뭐 혼전도감 이런 게 있다고 그랬죠. 그 밑에 또 세부적인 또 기구가 또 있어요. 그래서 1방, 2방, 3방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또 별공작. 그래가지고 1방은 이런 일하고, 2방은 이런 일하고, 3방은 이런 일, 별공작은 이런 일. 세밀하게 분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분담이 대단히 그 정밀하게 분담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요, 또 제가 4페이지 아래 보시면은 이 산능을 조성한다. 이 산소, 왕능 있잖아요. 이걸 만들 때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돌을 캐오는 부속소가 따로 있고요. 철물을 제조하는 노야소, 흙을 이렇게 돋구고 하는 보토소, 돌을 운반하는 수속소, 기와만 제조하는 번화소, 이런 등등의 기구가 있어가지고 전부 다 이것이 분담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이 신속하게 되고, 또 그런 자기들이 한 일을 따로 기록한단 말이죠. 1방, 2방, 3방 따로 기록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일이 끝나면 싹 모아버린단 말이에요. 모아면 책이 금방 나온다 이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이 의식을 집행하는 하나의 행정 시스템에 공부하는 계기가 된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5페이지에 가면요, 의계의 서지적 특징인데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의계는 우선 크기가 크다. 제가 서울대학교 규장각의 조선왕조 시대 때 참 그 에센스가 되는 책들은 다 거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저 신영아 선생도 규장각 책임을 지셨고, 저도 아마 우리 둘이는 잘 압니다. 잘 아는데 그 제일 큰 책이 저걸 겁니다. 아마 그 토지대장이 양안, 그 호족 대장 있잖아요. 호족. 그다음에 양안은 토지대장이거든요. 그 거의 한 1m, 이 책상 요 크기 정도 되죠. 이런 책들이 제일 크죠. 그 다음으로 큰 것이 의계예요. 아까 말한 45cm. 근데 이 태실 의계 같은 거는 거의 1m 가까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들은요, 전부 다 고리를 댔어요. 쇠고리를. 쇠고리가 이렇게 뭐 주먹덩이만한 쇠고리가 걸려 있는데, 이건 멋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큰 책은 벽에다 걸고서 사용합니다. 이걸 뉘어놓으면요, 공기가 안 통해요. 이 종이 무게가 엄청납니다. 눌려지니까 공기가 안 통하면 책이 손상이 오니까 벽에다 걸고서 쓰면은 이게 이제 바람에 따라서 이제 흔들거리면서 책이 이렇게 썩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고리를 달아놓은 것입니다. 가운데다가. 멋으로 단 게 아니고. 하여튼 이 의견이 이렇게 크고요. 50cm 전후하고 폭이 약 35cm 정도. 상당히 크고요. 그 다음에 그 장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아름답게, 어람령은 특히 그 비단으로 하고, 그 다음에 못을 이제 어람령은 5개 받고, 보통 의견은 3개를 박아서 이걸 박을못이라고 그래요. 박을정. 박을정이라는 말이 이제 5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만은, 박을 그냥 발음 그대로 적었습니다. 박씨라는 박자에다가 새을자, 그 다음에 못정자, 한국식 한문이에요. 우리가 만든 용어죠. 박을정, 박을못이에요. 이런 것을 이제 어떤 건 3개, 어떤 건 5개, 이런 걸. 자오간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그 못이 빠지지 않도록 국화판을 댔다. 이건 그림을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의계 연구의 어려움이 뭐냐면요, 필사본이기 때문에 선본을 찾기가 힘듭니다. 여러 부가 있다고 그랬죠. 같은 책이라도 쪽수가 다 달라요. 5부면 5부가, 3부면은 쪽수가 틀립니다, 서로. 한두 페이지가 막 어떤 건 막 5, 6페이지가 막 달라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다 세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용에 이제 또 어떤 건 빠진 게 있고, 어떤 건 들어있는 게 있고 그래요. 이거는 그 소장처에 따라서 내용을 조금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활자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들쑥날쑥 가능합니다, 이게. 그래서 선본 가리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보관 상태도 어디다 보관하느냐에 따라서 보관 상태가 달라요. 제일 보관 상태가 나쁜 게 예조본입니다. 예조에다 갖다 보관한 것이 제일
지금 보관 상태가 나쁜데 왜? 사용을 제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예조가 의식을 중점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교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책이 손상이 많아요. 그래서 예조본이 제일 나쁘다는 거 아시고 앞으로 의계 가지고 공부하실 때 예조본은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어디가 제일 좋냐면은 깊은 산 속에 들어가 있던 거 지방 사고에 있던 것이 제일 좋습니다. 손을 안 댔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 썩은 것도 있고 하지만은 대체적으로는 사용 빈도가 적은 책이 좋고요. 또 오람용이 제일 좋다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고 어쨌든 이 선본을 가려내는 것이 참 어려운데 이걸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정신문화연구원 서울대학 규장각 여러 군데에서 지금 이걸 의계 서지적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서울대학교에서는 제가 좀 참여를 했어요. 저 제자들하고 작업을 하면서 쪽수 세보라 그랬어요. 서울대학교 거는 쪽수를 세놨습니다. 장사각 거는요. 어떤 분은 세고 어떤 분은 안 셌어요. 예, 쪽수를 적질 않았어요. 그게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책에다가 종합 목록을 만들어 놨는데 쪽수를 다 뒤에다 적어놨습니다. 쪽수를 적어놨는데 장사각 것이 쪽수가 빠졌어요. 많이. 그러니까 다시 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걸 해야 어떤 것이 선본이다. 가능하면 쪽수가 많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쪽수가 적은 것보다는 쪽수가 많은 것이 선본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거를 조사해야 되는데 워낙 이게 책이 많고 그래서 지금 이것을 완벽하게 못하고 있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도 제가 좀 프린트본은 많지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거의 됐기 때문에요. 제가 이 마지막으로 남은 마지막 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의계는 거기 담긴 정보가 아주 다종다양해서요. 크게 보면은 어떤 연구에 필요하냐면은 왕실 풍속사, 왕실 풍속, 의식이라는 게 풍속이거든요. 각종 의식에 뭐 홀례식이라든지 다 풍속 아니 왕실 풍속 아니겠습니까? 왕실 생활사도 되죠. 또 경제사 자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귀용 관계가 아주 소상하게 들어있고 인건비, 물건비가 너무 자세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물가를 알 수 있어요. 물가. 또 인건비도 노동자들이 어느 정도 대접을 받느냐. 품값, 이게 의계마다 품값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 변동 과정 이런 것을 연구하는 데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고 행정사, 그 행정 시스템, 의식을 집행하는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어휘가 많다고 그랬죠. 이건 국어사 연구에 또 자료가 된다. 그다음에 이제 건축 관련 기록이 또 많거든요. 이 건축사 연구하는데 또 미술사, 이 화원들이 그린 그림 이것은 미술사의 자료가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미술사는요. 의계 가지고 하는 분이 요즘 나오는데 그동안은 화원들이 아르바이트를 그린 걸 가지고 주로 미술사가 됐어요. 이분이 화원으로서 한 것은 초상화나 의계나 지도란 말이죠. 요건 회화사에서 우리가 별로 연구를 안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원이 퇴근 후에 돈벌이로 그린 그림 이것이 박물관에 있잖아요. 지금 그걸 가지고 주로 미술사를 정리한 것입니다. 네? 근데 공무원 신분으로서 한 작품은 지금 연구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술사도 이런 각도에서 다시 해야 됩니다. 이 의계나 이런 걸 가지고 이거 이 화원들이 총동원되는 겁니다. 이 책 하나 만들려면. 그래서 거기에 남긴 또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의식의 내용이 변화되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해서 반차도만 가지고 박사한 사람이 있어요. 저희 국사학과에서 반차도 그 행렬도 하나만 가지고 임금의 권위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의장이 시대에 따라 달라져요. 의장 들고 가는 의장 있잖아요. 이것이 시대에 따라 달라졌는데 이것이 임금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이게 상당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임금의 권위가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의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또 참가하는 인원수가 어느 땐 적고 어느 땐 많아요. 그럼 많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 행사의 권위가 올라가기도 하지만 사치를 많이 했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세도 정치기 때가 제일 행차가 큽니다. 돈을 많이 썼다는 얘기입니다. 궁중 행사에다가 영조 때가 제일 적어요. 수가. 왜냐하면 영조는 근검 전략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행차 규모가 적습니다. 의도적으로. 근데 순조 이후로는 굉장히 행차가 커져요. 뭐 이런 것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미술사 연구 이런 등등 다양한 방면의 연구 자료로서 의계를 따를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의계는 아주 결정적인 자료다. 이런 것을 제가 문제로 제기해 드리고 앞으로 의계를 좀 더 많이 영인도 좀 해야 되겠고요. 또 이것을 좀 더 우리가 번역도 좀 해야 되겠고 해제 사업도 좀 더 해야 되겠고 이렇게 해서 할 일이 태산 같다 하는 문제를 좀 던지면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예, 그리고서 설명은 마치고요.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쓸데없는 겁니다. 예. 제가 다른 의계가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그 빛이 어디죠? 여기는. 이거는요 영조가 정순우하고 다시 두 번째 결혼을 하죠. 영조가 66세 때 상처를 했습니다. 상처해서 다시 사장가를 가는데 3년상을 치른 뒤에 재가할 수 있습니다. 다시 장가를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임금은 독신이 안 돼요. 왜 독신이 안 되느냐면은 왕비는 공인입니다. 궁녀들을 자기를 주고 뭐 승진시키고 퇴출하는 게 전부 다 왕비가 하는 것이지 왕은 타치 안 합니다. 그래서 왕비가 없으면은 궁녀 컨트롤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사장가를 부득이 가야 되는데 3년상 치르기 전에는 예의상 안 되죠. 3년상 치르고 나서 사장가가 66세 때 상처를 가지고 신부를 맞이하는데 아주 노처녀를 데려왔습니다. 정순왕후가 당시 15세입니다. 15세가 왜 노처냐면요. 자, 이게 세자 때 장가를 가잖아요. 세자가 9살에서 11살 때 대개 갑니다. 장가를 가는데 이거 우리가 조선시대에 그 남녀가 결혼하는 연령이 경국대전에 법으로 있어요. 여자 14세, 남자 15세 이상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국대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왕실은 이제 이 자손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좀 빨리 합니다. 그래서 9살에서 11살 때 세자가 장가를 가는데 그때 이제 신부 나이는 거기에 맞춰서 9살에서 11살 되는 신부가 대개 세자 빈으로 들어가요. 근데 15세면 이제 노처녀죠. 신랑이 워낙 늙어서 그런데 이 정순왕후가 요즘 드라마에 나오죠. 예? 예, 저희 고향 충청도 서산 여자인데요. 이 사도세자하고 좀 사이가 정조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죠.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해경구 홍씨 며느리보다도 10살이 더 아래요. 그런데 이분을 이제 다시 결혼하는 이 의계가 영조 정순을 가려도 가문입니다. 친형 반차죠. 그래서 이 의계는 앞부분에 되게 그림이 있어요. 신부를 데리고 궁으로 오는 그림. 이 장면은 임금이 탄 가마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기 일산이 있거든요. 일산. 이건 임금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영조가 타고 있는데 영조 안 그리죠. 여기도 영조 그리면 아마 만화가 돼버릴 겁니다. 그래서 안 그리고 상징적으로 여기 계시다. 여기 이제 좌우에 이렇게 이제 군사들이 뭐 총도 메고 뭐 이렇게 이건 실제 기록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벼슬이 다 나오잖아요. 벼슬. 실제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행사 치르기 전에 먼저 화원이 그려서 바쳐요. 그러면 이 그림을 놓고 행사가 따라갑니다. 먼저 바쳐요, 이 그림을. 그 바친 원본이 따로 있어요. 그거는 또 장서각에 많습니다. 장서각에는 그 원본 두루마리로 쫙 되는 그림인데 커요, 그건. 그리고서 의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 그림을 다시 또 책으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근데 이 재미난 것은 왜 이게 양쪽 행렬이 안으로 자빠져 있느냐. 이게 이상하거든요. 요즘 감각하고 다르잖아요. 엎어놔도 똑같아요. 엎어놔도. 여기 VIP가 가운데 행렬이 가니까 양쪽에 있는 사람들은 지위가 낮은 분들이 높은 분들을 향해서 자빠진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앵글을 그렇게 맞췄다. 제 해석입니다.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조선후기 또 지도를 보면요. 반대로 전부 다 밖으로 산이 자빠져 있어요. 조선후기 지도를 보시면. 왜 그러냐? 가운데가 이제 VIP거든요. 지도의 가운데가 관청이 있잖아요. 거기서 본 거예요, 또. 앵글을. 그러면 산이 다 밖으로 자빠져 있는 걸 보이죠? 가운데서 보면. 그렇죠? 센터에서 보십시오. 동서남북을. 그래가지고 전부 다 밖으로 자빠져 있다고. 요거는 VIP가 가운데 가시니까 이제 양쪽에서 이렇게 그 VIP를 향해서 넘어지는 형식. 또 그렇게 그린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자,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뒤에 이어가면은 이런 행렬도가 쭉 나오는데요. 요거를 제가 영인번을 제가 한번 뜯어서 쭉 붙여본 것인데 이건데 한 15m 정도.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사극에서 이걸 하려면은 이 인원이 동원돼야 된다. 네. 15m 될 겁니다. 이거 제가 저 기자가 계좌들 보고 야 이거 몇 명이 가느냐 해봐라. 그랬더니 1,400명, 말이 400피. 이건 상당히 검소하게 요중에 제가 한 커트를 제가 이거 다 높이니까 뭐 대충 이렇다는 것만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불 좀 더 꺼주실까요? 근데 이 물감 좀 조심해 보세요. 이 요즘 물감하고 다르죠. 화학 물감이 아니고 천연 물감, 진채라고 그러죠. 참진. 진짜 물감. 요즘 물감은 천연 물감이죠. 이거는 자기가 석채, 돌에서 채취한 거 또는 식물에서 채취한 거. 이것은요 변색이 안 됩니다. 이거 빨래가 가능합니다. 제가 규장과 그 관장할 때 그림을 자주 빨았어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걸 따뜻한 물에다가 담가요 며칠간 우려내거든요. 그러면 이게 때가 좀 빠집니다. 예. 때가 빠지고 이 칼라 글씨가 목욕을 하고 나오면 아주 프레시하게 산뜻하게 말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 종이도 끝도 없거든요. 이 한지의 매력이. 그래서 이 종이가 나왔으니까 사실 삼국시대 고려 조선시대에 중국의 조공무역할 때 우리가 가져가는 물건의 대종이 종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조선종이는 최고로 쳐요. 예, 아주 질기고 반질반질하고요. 그래서 중국의 유명한 화가들이 이 캔버스를 사용할 때 비단이 제일 좋은 거고요. 비단이 너무 비싸서 이제 못 쓸 때는 종이를 쓰잖아요. 조선종이라 쓰면 이건 최상품입니다. 그래서 대개 뒤에다 조선지라고 씁니다. 내가 이거 중국 종이라 그린 거 아니라. 그 정도로 좋은데 이 종이가 그렇게 좋기 때문에 물 속에서 며칠간 있다 나와도 끄떡없습니다. 다시 말려서 이렇게 표고하죠. 이 진체의 매력이 또 여기 있다. 이거는요 다른 겁니다. 이제 헌종, 효종, 왕후. 이때는 세도 정치가 좀 무르익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반차도인데 아까 영조 때 없던 사람들이 막 나와요. 이 보시면은 부함, 대함, 함을 등에 지고 가는 남자. 요거는 함을 머리에 이고 가죠. 함제비들 남녀. 이게 영조 때 없던 게 나와요. 여기 이제 여자 궁녀들이 말이죠. 뭐 이렇게 또 따라가는데 그 뒤에 가 보시면은 이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상궁이 이렇게 가죠. 머리다 비일 쓰고 궁녀들은 절대 얼굴을 안 보여줍니다. 까만 비일 쓰고 의녀들이 따라갑니다. 의녀는 언제나 이건 따라갑니다. 의녀는 이제 왕비가 이제 절도한다든지 무슨 사고가 났을 때 그 간호를 남자가 못하죠. 그러니까 의녀가 이제 가는데 일종의 간호사죠. 여의사지만은 실제는 간호사예요. 의녀들의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기 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재현할 때 아주 필요. 이거는 이제 해경공 씨가 이 남편은 일찍 죽었지만은 이 양반은 오래 살았어요. 80세 뭐 이상 살았는데 그래가지고 80세는 아니네. 그보다는 조금 일찍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오래 사셔가지고 순조 때 결혼 40주년 파티를 열어드려. 순조가 그게 이제 기사년 진 표리. 이 표리라는 게 뭐냐면요. 기사년에 표리를 바쳤다는 얘기인데 표리가 잔치할 때 드리는 예물이 표리입니다. 겉옷이 표고 속옷이 니예요. 그게 겉옷과 속옷 한 벌을 선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걸 표리라고 그래요. 이거는 되게 왕비나 이런 여자들한테 바칠 때 아주 항상 들어가는 선물이 표리입니다. 속옷과 겉옷 한 벌씩. 그것을 바치는 이제 잔치를 했다는 얘기죠. 1809년. 이게 창경궁에서 하는 건데 이게 원본은 그림이 아주 좋은데요. 여성 파티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서빙하는 사람이 전부 다 궁녀들입니다. 여기 남자들이 얼씬을 할 수가 없어요. 남녀 7세 부동석이니까 궁녀들이 서빙하는데 여기에 음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음악은 또 여자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남자 악공들이 가서 연주를 여기서 하는데 얼굴을 보여주면 안 되죠. 노래만 들려달라. 그래서 이제 여기다 카텐을 쭉 친 것이 여기 지금 보입니다. 카텐이. 그래서 얼굴은 안 보이고 노래만 전해주는
연칠. 그밖에 이제 자세한 얘기는 다 못 드리겠는데요. 요거는 해경궁 홍씨가 앉은 그 자리, 여기 이제 모란 병풍이 있고 여기 시트에 앉아 있고 이제 궁녀들이 서빙하는 바텐더 등등이 이제 보입니다. 이것이 어람령 의계의 이제 샘플이에요. 경모궁 의계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서울대학 다닐 때 함춘원 식당이 아주 인기였습니다. 그게 좀 잘 먹으려면 함춘원 식당에 가서 먹었거든요. 그 기와집이 있었어요. 그걸 저는 뭐 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 가면 고급 음식이 있다. 그래서 함춘원 가는 걸 좋아했는데 무슨 집인지는 몰랐어요.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경모궁이 있던 데란 말이죠. 정조가 왕이 되고 나서 아버지 사도세자를 위해서 지은 사당입니다. 제사 지내는 사당. 이거를 지금 의과대학, 서울대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사이에다 지은 거거든요. 경모궁. 거기에 부속된 정원이 함춘원이거든요. 예, 함춘원인데 경모궁에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가 하는 데 대한 보고서예요. 근데 이제 이거 보시면 이게 어람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단, 고급. 이 무늬만 캐치하면요. 우리나라 문양집이 나와요. 그거 하신 분이 있죠. 뭐 안상수 씨인가? 이 우리나라 옛날 서적에 들어있는 그 문양만 캐치해서 책자를 각종 문양이 있습니다. 뭐 구름 문양, 뭐 무슨 용 문양, 태극 문양. 이 문양집만 가져도 굉장히 이 돈을 벌 수 있다. 하여튼 그런데 여기 이제 노스의 바인더가 있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은 자 이게 초주지입니다. 보시면은 좀 때는 묻었지만은 아마 여기 뭘까 나무 껍질이 전혀 안 보일 겁니다. 이게 모종의 풀 같은데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주 부드러운 종이죠. 이게 붓으로 쓴 거란 말이에요. 붓으로 이 정도 쓴다는 거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 네. 그리고 인찰선 어람령은 이 인찰선을 붉은색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소점에 가서도 붉은색이 있는 건 무조건 사세요. 가짜만 안 사시면 돼요. 진짜라면 어람. 이렇게 이제 보통 책은 검은색 인찰선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경모궁의 배치도가 지금 돼 있단 말이죠. 바로 우리가 먹던 식당이 요겁니다. 지금 요것이 문이 남아있죠. 나머지 다 헐리고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구조가 돼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본체 사당이 이제 이게 함춘원 식당을 쓰던 집이에요. 여기 이런 시설이 되어 있고 여기 위패가 어떻게 모셔져 있나. 이것이 지금 남아있는 문 함춘원에 가면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사 지낼 때 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어떤 악기를 가지고 이제 그 음악을 샀나. 그 음악 악기들이 다 나오죠. 그래서 뭐 진고, 장고 뭐 등등 뭐 어라든지 박이라든지 수십 종류의 악기가 다 그려져 있고 그 악기의 유래가 적혀져 있습니다. 또 다른 의기를 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명성황후 국장도 감옥에 제가 이 책을 보고서 책을 하나 썼죠. 명성황후와 대한제국 또 명성황후가 제국을 일으키다. 상당히 저는 좋게 썼습니다. 명성황후 이미지가 아주 나쁘잖아요. 굿하다가 나라 망쳤다. 그 여흥민씨 끌어다가 세도 정치했다. 나쁜 이미지를 이렇게 했는데 이 명성황후 국장도 감옥에 보면은 고종이 쓴 그 글이 있거든요. 자기 부인을 추모하는 글이 있는데 하여튼 이 머리가 얼마나 샤프한지 판단력이 쇠로 뭘 자르는 것 같다 아마 쇠를 자르는 것 같다는 게 그게 샤프하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외계는 다 맡겼죠. 내 머리 가지고는 도저히 이 왕비 머리를 못 당해서 외계는 네가 해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독수도 많이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보통 여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한국 침략할 때 제일 그 목에 가시가 되는 여자가 바로 이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러시아를 자꾸 끌어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이제 이 명성황후부터 치우고 그 다음에는 고종이 또 말을 안 듣거든요. 그래서 고종을 그 다음에 이제 죽이려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성황후를 했는데 명성황후 죽고 나서 고종이 이제 이건 내가 죽을 차례다. 그런데 경복궁에 있으면서 식사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독을 넣었을까봐.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갖다 주는 캔을 먹고서 주로 살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처음에는 뭔가 미국 공사관으로 가려고 하다 실패했죠. 그래서 대신 러시아 공사가 이렇게 된 것인데 어쨌든 이분 죽고 나서 장례식을 언제 치렀습니까? 2년 2개월 뒤에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아관 파천해서 주도권을 잡고 그런 뒤에 장례식을 치렀죠. 2년 2개월 뒤에.
원래 왕비는 5개월입니다. 왕이나 왕비는 5개월장인데 2년 2개월. 근데 이렇게 오래 끌 수 있었던 것은 의도적으로 끈 것이고요. 왜냐하면 부인의 죽음을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장례식을 오히려 정치적으로 활용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이제 분노, 항일 그 감정이 반일 감정이 막 드세지게 유도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여세를 몰아서 황제가 된 것이고 대한제국을 만들어. 그래서 대한제국은 명성황후가 죽어서 만든 나라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애국심이 분출시키는 계기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황후로 명예회복을 시켜놓고 장례식을 치른 거죠. 그런데 시신이 없기 때문에 또 몇 년 해도 괜찮았어요. 왜 시신이 없잖아요. 엊그저께 건천궁이 복원되신 거 아세요? 경복궁? 예, 거기 그 저 명성황후 죽은 곤룡합이 복원됐고 그 옆에 붙은 마루가 오코르거든요. 제가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참 착잡한 감정을 누리고 어쨌든 이때 이 명성황후 죽인 사람들이 뭐 낭인 우리 신영화 선생님 더 잘 아실 텐데 낭인이라고 해서 깡패로 알지만은 절대로 깡패가 아니고 일본의 최고 학부를 나온 사람들 동경제대 출신 또 미국 펜실바니아 유학생들 최고 지식인들이 서울에 와서 신문기자로 있으면서 일하다가 칼 들고 가서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자세한 얘기는 말씀 안 드리고 이것은 그 보고서인데 요거 빨간색은요. 이건 대한제국 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요 빨간색은 황태자용이고 황제용은 노란색을 했어요. 황제는 노란색 표지를 했고 요거는 황태자용으로 빨간색. 여기 지금 고리가 달려 있죠? 네, 고리가 이게 멋이 아니다. 요 때를 좀 비껴보니까 이렇게 점점 노란색이 나오고 여기 무늬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잘 알아두시고. 그래서 명성황후가 이제 홍릉에 그 상여가 나가는 그림을 또 붙여보니까 이것이 한 30m가 넘어요. 그리고 여기만 이해하시고요. 예. 이게 다 피질 못해요. 5,000명 정도가 참. 자, 그 다음에요. 요거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다른 의견입니다. 뭐 화성을 정조가 1794년에 착공해서 96년에 준공했다 아마 아실 겁니다. 왜 만들었느냐? 요즘 뭐 학계에서 여러 가지 말이 있죠. 뭐 천도하려고 했다. 천도는 아니고요. 천도할 생각은 없었고 정조가 살아서 은퇴하려고 그랬거든요. 그 해경궁 씨 어머니 모시고 은퇴해서 뒤에서 아들 순조가 서울에서는 왕로를 타고 뒤에서 좀 피드백 해주는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04년에 은퇴하려고 그랬어요. 시점을 거기다 잡은 왜? 순조가 15살이 되는 해를 기해서 은퇴하려고 그랬습니다. 이때 15살이 되기 전에 임금이 되면요. 대왕 대비가 수렴청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싫어하는 정순왕후가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가 수렴청정 할 위험이 있단 말이죠. 그걸 피하기 위해서 순조가 15살 되는 해에 왕위를 물려주고 물러나겠다. 근데 그 계획이 깨져버렸어요. 왜? 정조가 1800년에 돌아가셨다. 이거 세워놓고 4년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계획이 뻐그러져서 자기가 싫어하는 시나리오가 제한된 것입니다. 정순왕후가 수렴청정해서 정조의 정치를 전부 다 무효화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참 아깝게 된 것인데 그러나 이 건물은 남은 거죠. 그런데 예, 천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머니 모시고 은퇴해서 이제 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왕직할 도시를 만들려고 한 것인데 겸해서 모범적인 경제 도시, 즉 모범적인 농업 도시, 모범적인 상공업 도시를 만들겠다. 또 모범적인 군사 도시를 만들겠다. 그래서 가장 최첨단적인 설계를 한 것입니다, 이게. 예, 그런데 이걸 만들어 놓고서 이제 그 보고서, 건설 보고서를 만들어 놓은 게 화성 성여 의궤인데요. 유네스코에서 지금 이 건물들을 97년도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했거든요. 근데 유네스코 사람들을 감동시킨 것은 사실 지금 남아있는 건물보다는 보고서입니다. 왜냐? 18세기에 러시아 페트르부르크가 건설돼요. 1800년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가 수도가 됩니다. 그럼 비슷한 시기에 미국과 러시아의 중요한 도시가 건설되는데 보고서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우리나라에는 1400쪽짜리 보고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목실명제를 세계에서 제일 잘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예.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자세하냐? 앞에는 이제 전 시가도가 나와요. 이 팔달산이고 여기 이제 서장대가 있고 서울에 있는 장안문이 있고 성이 이렇게 휘감아서 팔달문이 있고 여기가 이제 행궁이 있고
여기가 민가가 있습니다. 이게 개울이 지나. 화성 전도가 나오는데 이건 활자본이기 때문에 컬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강론이 나오거든요. 각 건물에 대한 설계도가 하나하나 전부 다 나오고 크기가 이제 밑에 설명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장안문은 외도가 있고 내도가 있고 성 밖에서 본 거, 성 안에서 본 거. 그 다음에 화흥문은 지금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겁니다만은 의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비교해 보시면은 여기 문이 다 있는데 문이 없다. 여기 쇠창살이 있는데 쇠창살이 다 없어졌다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요거는 이제 서북 공심돈인데 이걸 비교해 보시면 사진과 비교해 보시면 똑같죠. 호물 2개 파는 것은 적병이 올 때 뜨거운 물을 부어서 접근 못하게. 요것은 전통적인 우리 성광장식이죠. 돌 가지고 오는 거. 요거는 실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했던 벽돌 문화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실학은 실현된 것입니다. 실학이 반영됐기 때문에 조선왕조가 중흥을 했다. 이렇게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실학자들의 아이디어를 다 받아서 수용한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동북강로 방화수로장을 사진을 찍은 것이고, 이거는 성 밖에서 본 외도, 성 안에서 본 내도. 지금 이걸 가서 보시면요, 여기에 층계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지금은 요 층계밖에 없고 요 층계가 없어졌습니다. 여기 창문이 있는데 창문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차이점을 금방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동북 공심돈인데 이건 성 안에서 본 것이고 이건 성 밖에서 본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속을 들여다본 거예요. 나선형 층계로 올라가게 돼 있다. 이렇게 3가지 종류로 설계도를 만들어 놨고요. 이 건물이 다 나오는데 제가 다 보여드릴 시간이 없어서 생략을 했고, 이렇게 모든 건물 설계도가 다 설명되어 있고 크기와 칸수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건설 공구가 그려져 있는데 거중기를 이제 썼다는 거죠. 요거는 다선 정약용 선생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설계했던 다 아실 겁니다. 그 분해도는 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농로도 이제 그 분해도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썰매가 여기 나옵니다. 설마가 나오고요. 이게 썰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형차.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이거 제가 다 시간 관계로 생략하고요. 가령 장안문 짓는데 벽돌이 큰 네모난 벽돌이 28를 270일장에 들어가는데 매 눌가는 50냥이다. 천장이 1룰이거든요. 이 천장 1룰이 얼마? 작은 네모난 벽돌은 3룰 175장에 들어갔는데 매 눌가는 36냥이고 이상 2종류의 벽돌은 왕륜에서 구운 벽돌이다. 장소까지 다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못이 몇 자짜리가 몇 개가 들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인건비. 석수한테는 얼마, 야장한테는 얼마, 부계장, 계장, 니장, 각 목수한테 인건비가 얼마가 들어가느냐. 그 다음에는 이제 운반비인데 이거는 차로 운반한 거, 이거는 지게다 운반한 거, 그 다음에 이거는 모래와 흙을 사온 값, 이거는 말로 운반한 비, 각종 운반비가 얼마가 들어가느냐. 이런 식으로 적어놨고요. 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일 매력적인 것이 이 공장 이름 들어간 거예요. 장인, 석수부터 적어놨는데 이거는 팔도에서 다 왔거든요. 서울에서 온 석수부터 적었습니다. 한시호. 782일간 일을 했는데 공사장은 부석소장 안문, 많은 공사장에서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김차봉이는 514일 반을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윤영복이도 619일 반을 했습니다. 반나절도 품삯을 줬다. 그런 얘기고, 그 밖에 이제 이름이 참 재미난 게 많은데요. 김새꽃이, 김어인놈이, 이런 차돌이, 귀돌이, 최 큰 놈이, 키가 큰 놈이죠. 김미운 놈이, 이건 미운 놈이라요. 이런 이름은 노비라고 보시면 돼요. 노비라고. 안돌이도 있고요. 유돌쇠도 있고요. 최병설이는 대답이 없는 놈이고요. 충청도에서 석수는 순자 돌림이 많아요. 김순놈이, 순덕이, 순봉이, 순돌이. 충청도 석두는 순한 친구들이 많았다. 팔도의 민심도 알 수가 있고요. 최작은 놈이도 있고요. 정 큰 놈이도 있고요. 이것도 장 큰 놈이고, 오허무새도 있고요. 신꼬장새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팔도에서 온 석수 이름이 다 나오는 거죠. 합치니까 석수가 642명. 그다음에 목수 서울에서 온 정복령부터 똑같은 형태로 적어가지고 이제 이상 목수가 335명. 그다음에 이제 벽바르는 리장 서울에서 온 권역부터 이래가지고 5,000명 노동자 이름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요거만 이 여성들이 계시니까 제가 요거는 꼭 30초만 말씀드립니다. 정조가 1795년에 이제 아버지 어머니 동갑인데 회갑잔치라고 해서 이제 어머니 모시고 가잖아요. 수원에. 갔다 와서 8일간 행차하고 그 보고서를 맺는 것이 원행을며 정리의계라는 건데 여기에 보시면 앞에 이제 행차도가 쭉 나오는데 이 행차도가 지금 청계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뒤에 가면은요 각 곳에서 먹은 음식 메뉴가 전부 다 적혀 있어요. 그 노량참에서 드신 거, 시흥에서 드신 거, 수원에서 드신 거 장소별로 있는데 노량참에서 아침 간식을 드셨어요? 가는 날 2월 9일 날 돌아오는 2월 16일 날 메뉴가 같다는 얘기고 자궁한테 드린 것부터 적었습니다. 자궁이 해경궁 홍씨 임금의 어머니 자궁. 그때 한상이 올라가. 그다음에 이제 임금이 먹은 거 영의정해서 쫄병까지 다 적었어요. 그럼 자궁한테 한상이 올라갔는데 16그릇이 올라갔고 자기에다 담았고 상은 흑칠을 한 족반에다 담았단 말이에요. 16그릇 중에 각색 떡이 하나인데 높이가 5천이다. 5천은 고체로 된 것은 법으로 정해서 5천 이상 쌓으면 벌을 받습니다. 고체로 이게 민폐를 끼칠까 봐. 16cm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찹쌀이 한 대 백미가 8승, 적두가 4승, 녹두가 해서 뭐 여기 꽃감도 들어가고 참기름 뭐 쑥도 들어가고 해서 뭐 계피말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된 떡이고 면은 목마리 3승, 녹마리 5홉, 꽁이 1마리, 황육이 3냥, 계란이 3개, 간장이 1홉, 후춧가루가 1석이 들어간 면이고요. 이런 식으로 다 적어놨고 그다음에 이제 담침채가 나오더니 맑은 김치, 갈 때는 백채김치, 돌아올 때는 청근김치. 백채는 배추, 청근은 무김치입니다. 다만 고춧가루를 안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놨는데요. 이게 다 보여드릴 수가 없고 이걸로 제가 의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량이 상상을 할 수 없도록 많은데요. 뭐 자세한 설명을 드릴 시간이 없고 저한테 배당된 시간이 너무 지난 것 같습니다. 예, 강연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 조선왕조 의계에 대한 아주 방대한 연구를 아주 쉽게 이렇게 아주 함축적으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약 3분간에 걸쳐서 지정 토론 시간을 갖고요. 그다음에 우리 객석에서 한 분 정도의 질문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용화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뭐 시간을 다 발표자가 가져가 버려서 2개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질문이고 하나는 발표자의 의견을 교정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한영우 교수는 현재 살아있는 국사학자의 최고 정상입니다. 저서도 제일 많으시고 연구 논문 편수도 제일 많으시고 현재 아주 최고의 국사학자이십니다. 그러나 뭐 근대사에서는 역시 또 미스가 나올 수 있는데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명성황후 사진이 한 장도 없다고 하셨는데 한 장이 남아 있어요. 이승만 박사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쓴 독립정신이라고 한 책 속에 왕후 복을 입지 아니하고 그냥 내복을 입은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하얀 저고리에 하얀 치마. 그것이 이제 명성황후의 진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당시 어의를 에비슨이라고 하는 의사가 의의를 했는데 하도 그 사진을 못 찍게 하니까 이게 한 장 찍었어요.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독립협회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가 있을 때 그 부인 박소사가 에비슨 사저 앞에서 몇 줄을 명석을 깔고 우니까 할 수 없이 그
그를 구제하기 위해서 황제에게 요청을 했더니 고종 황제께서 그가 공화정을 주장했기 때문에 용서를 할 수 없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에비슨이 그러면은 자기 책임하에 미국으로 추방을 한다는 조건으로 그 특사를 받아가지고 나와서 에비슨과 이승만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인연을 갖게 됐어요. 그 에비슨의 제공에 의하여 명성황후 사진이 독립신문에 독립정신에 실렸어요. 이게 이제 진위를 가려야 되겠는데 순조께서 1926년에 돌아가셨을 때 그 화보를 2개 냅니다. 하나는 가족용 왕실용으로 거기에는 명성황후의 이 사진이 실려 있어요. 그건 뭘 말하냐 하면은 왕족들은 얼굴들을 다 아니까 명성황후 얼굴들을.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독립정신에 실려 있는 사진이 명성황후 사진이라는 걸 명증하는 것이죠. 이건 지금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용은 역시 한 선생이 말씀하신 대로 사진을 빼서 명성황후 사진은 없습니다. 그러나 궁중용으로 별도로 아주 금박으로 잘 만든 보관용에는 아직도 실려 있습니다. 질문은 경복궁 중건에 관심이 제가 있는데 경복궁 중건 관계 의궤는 몇 책이 있는지 한 책으로 되어 있는지 또는 뭐 이 다른 여러 가지 그 부대 사업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끝났었어요. 예, 끝났어요. 명성황후 관계는 저보다 신 선생이 더 전문가시니까 신 선생 말씀을 전적으로 제가 수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가짜라고 하는 거 그왜 가채 이렇게 쓰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건 가짜예요. 그거는 가짜입니다. 근데 지금 신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한복 입고 저걸 입고 머리도 이렇게 가채 안 쓰고 쪽머리죠. 네. 그거는 진짜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데 그건 저는 가능성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그걸 확증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보조 자료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 순조가 돌아가신 후에 왕실의 이 왕가에서 만든 화보 안에 궁중용과 일반용을 나누는데 궁중용에 그 사진을 썼다고 하는 건 그거 논문을 좀 쓰세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 그 당시의 사람 그 왕가에서는 민비 얼굴들을 많이 알았으니까 물론이죠. 예. 그건 이제 확실하게 증명이 되는 것이죠. 예, 그건 좀 논문 좀 써주시면 그건 움직이시면 하실 될 것 같은데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질문이 경복궁 예. 대원군이 이제 경복궁을 중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그 건천궁은 대원군이 10년간 집권하다가 하야하잖아요. 하야하던 1873년에 고종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경복궁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그 공개하던 날 좀 가서 연설을 했어요. 경복궁에 연설을 했는데 왜 고종이 건천궁을 뒤에다 또 새로 짓느냐. 지금 경복궁 제일 뒤에다가 그 짓는 건데요. 제 느낌입니다. 이거는 논문이 없어요. 건천궁이라는 것은 아마 자금성을 가보신 분들은 건천궁을 보셨을 겁니다. 북경에 자금성 있죠? 명나라, 청나라 때 그 궁성. 거기 가보시면은 이제 정문에서 들어가서 제일 마지막 후문 쪽에 있는 궁이 건천궁입니다. 그리고 건천궁 뒤에 곤영궁이 있습니다. 곤영궁. 그래서 이게 건천궁은 황제가 진무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곤영궁은 황후가 머무는 곳입니다. 그래서 건은 하늘이죠. 이건 황제를 말하고 고는 땅이죠. 이것은 왕비를 말합니다. 그런데 대원군이 경복궁을 지면서 건천궁과 곤영궁을 안 진 것입니다. 왜 안 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의궤가 없습니다. 이 의궤가 참 많은데도 제가 참 의문스러운 것이 왜 경복궁 의궤가 없습니다. 이게 유감스럽게도. 그래서 뭐 실록 같은 걸 통해서 대강 알 수 있을 뿐이고 비용이 얼마가 들고 뭐 이런 걸 지금 모릅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 미스테리를 앞으로 밝혀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건천궁에 관해서도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건천궁은 실록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고정실록 보면은 비밀리해졌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이 짓는 걸 노출을 안 시켜가지고 신하들도 몰랐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이것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 추리인데요. 아마 대원군 때 이거를 앉은 것은 아마 청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의식했던 것 같아요. 지금 청나라 황제가 진무하는 것인데 그 이름을 그대로 따라가 이게 짓는 것은 좀 결례가 되니까 그래서 못했다가 고종이 자립하는 때 가면은 이 청나라하고 조금 관계가 좀 달라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황제궁을 한번 가져보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천궁 이름을 따왔고 거기다가 곤룡합도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곤룡궁을 곤룡합이라고 했겠죠. 건물은 다르죠. 건물 모습은 다르지만 이름은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왜 합이라고 했느냐면은 독립된 건물은 궁이라고 그러거나 각이라고 부르는데 각이나 당 이 본체에 부속된 건물을 합이라고 그럽니다. 부속된 그 작은 건물을 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곤룡합은 장안당이라는 집에 부속되어 있어요. 고종은 장안당에서 주로 진물하고 그 옆에 낭하로 붙어 있는 작은 집이 곤룡합인데 하여튼 이름을 곤룡궁과 건천궁에서 따다가 붙였다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고종이 뭔가 자기가 황제의 격을 한번 갖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이것이 외부에 노출될까봐 은밀하게 지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건천궁에 관해서도 기록이 별로 없고요. 다만 기록이 실록에 나온 거 보면은 신하들이 제발 경비 좀 많이 쏟지 말아라. 너무 돈 많이 들여서 짓지 말라고 경고하는 얘기 나오는데 왜 고종이 그 건물을 얼마를 들여서 졌는지는 보고서가 없어요. 참 유감스럽습니다. 이 경복궁에 관한 기록이 없다는 게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런데 이태조 때 그 경복궁계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왜 고종 때 그걸 안 만들었는지 앞으로 좀 풀어야 될 숙제예요. 네. 예, 우리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한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여기 차나위 교수님. 네. 의뢰가 중요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재미있는 얘기가 나래라는 게 처형물을 줬다고 그러는데 조선왕조에서 이런 처형물을 공중 의뢰로서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참 궁금하고요. 근데 이단시했을 것 같은데 처형물로 생각하면 그럼 그게 왜 국내에 속하는 건지 이 나래가요 국내에 속하는 예. 국제 오래에 보면요. 군예 속에 나래가 나와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예. 하여튼 그 군예에 속하는 거면 확실합니다.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처형물을 저도 많이 보잖아요. 옛날에 궁중에서 하던 처형물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하는 거는. 그래서 이거를 저는 복원을 해야 되겠다. 옛날식으로. 근데 실록에 보면은 섣달 금음날 궁에서 나래를 합니다. 그 기록이 많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많이 했어요. 조선 중기 이후에 가면은 이제 살인파가 등장하고 왕도 정치가 이루어지면서 조금 그 무속적인 요소를 이제 빼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는데 조선 초기에는 한 100년간 굉장히 열심히 한 것이 기록에 나옵니다. 실록에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묘할 때 아까 신주를 이제 종묘에 모시고 그 임금이 직접 가거든요. 신주 모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경복궁과 지금 광화문 근처에 있는 해종교 근방에서 나래를 합니다. 근데 이 하는데 그게 처형 가면 쓴 사람들이 나오죠. 근데 그 밖에 여러 가지 또 연출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거를 우리가 재현을 못하고 사실은. 근데 중국에서 사신이 올 때요. 사신이 올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의주에서부터 우리나라 나래가 이루어집니다. 그 사신들 접대하는 그 잔치 중에 그 그림이 봉사도라는 그림이 지금 있어요. 영조 때인가 그 아극돈이가 왔잖아요. 청나라 사신. 그때 중국 화원이 따라와서 쭉 그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연변에서 나와서 책이 나왔어요. 봉사도라고 그래서 사신을 맞이하는 그 봉사도. 그게 지금 있습니다. 책이. 거기 보면은 의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청나라 사신들을 접대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뭐 줄타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무희들이 춤도 추고 여러 가지 그 모습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 나래하는 저게 나옵니다. 나래도가 나오는데 엄청나게 생긴 무대가 하나 있어요. 뭐 나무와 여러 가지를 가지고 만든 큰 무대가 있고 이것이 바퀴가 달려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대를 놓고 이제 춤을 추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한 무대를 만들고 하는 처형무가 현재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다 빼버리고 처형무 동서남북에 오방색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와서 추는 그런 처형무밖에 없으니까 왜 이것이 굴예인지를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예? 요즘 처형무 보면 이게 굴예 같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옛날 그 날에는 아마 그런 군사적인 게 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원을 시켜놔야 알겠어요. 다만 범죄는 거기 들어가는 확실합니다. 네. 예. 지정 토론에 참여해 주신 신영환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한영우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한영우 교수 초청 이화학술원 교수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